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와인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와인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까지 맥주에 대해서 끝냈는데요. 특히 4강에는 마케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맥주 사례라든지 또 수제 맥주, 비어시티 사례라든지 맥주가 지역 경제와 관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했었는데 다양한 코멘트가 많이 올라왔고 특히 호흡이라든지 펍 유래를 새롭게 알게 됐다. 또 맥주 하면 독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책맥, 피맥, 치맥 있었는데 강맥을 하겠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강의를 듣겠다는 거죠. 어쨌든 온라인 강의를 즐겁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와인 산업이 성장하게 만든 문화적, 사회적 요소는 무엇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요소. 이번 강의는 6가지 음료 물성적 특징보다도 문화적, 사회적 요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와인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됐고 특별한 행사에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와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순서는 와인의 역사 문화를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와인의 역사와 와인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번에도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인에 관한 역사인데 여기 와인을 아주 초기부터 와인 발전 단계를 아주 재밌게 동영상을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꼭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5강, 6강 사이에 이 부분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와인의 역사입니다. 자, 와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우연히 탄생한 작품입니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와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죠. 우연하게 와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원숭이가 먼저 와인을 마셨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원숭이 바이틈 사이에 꿰 있는 액체를 원숭이가 마시는 걸 보고 사람이 그걸 마셨더니 이 신비한 액체 와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와인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페르시아 왕 잠시드 와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잠시드 왕 시절에 후궁 한 명이 아주 비관해서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싶어서 포도를 담은 그릇. 그래 포도를 오래 둬가지고 약간 부패한 포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독약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마시고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그걸 마셨는데 오히려 굉장히 신비한 액체에서 맛도 좋고 기분도 좋게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액체가 여기 담겨 있다니 그래서 잠시도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와인이 포도를 오래되면은 이 진흙에서 두면은 와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돼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와인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 맥주와 마찬가지로 와인도 이 그릇이 이제 담겨야죠. 모든 것은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보호가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고대 문명이 있었던 하치 피루즈 테페에서 와인 유적지에서 이 와인 단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란 북부 자그로스 산맥이 있었는데 BC
5400년에서 5000년 경에 와인 침전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와인인데 이때는 야생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야생 포도. 근데 이보다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란 북부 자그로우스 산맥 바리옆에가 아르메니아라든지 조지아가 있는데 거기서도 와인 단지가 발굴돼서 거기는 뭐 7000년, 8000년 됐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와인 생산 가능한 이유는 이 야생 포도가 존재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포도를 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예비 식량이 확보됐다는 거죠. 확보되어 있고 BC 6000년경에 도기가 발명돼서 와인 제조와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과 가깝죠. 이것도 노아 방주가 아라라트 터키 동부에 있는 근처에 있었다. 세워진 흔적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 와인 단지 발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생 포도 산지. 여기 비옥간 초승달 지역 하고 비슷하죠. 맥주도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와인도 나타났습니다. 와인 단지 발굴 지역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서부터 해서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이집트에도 와인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말했던 하지 피루츠 테페 이 지역인데 여기서 와인 단지가 발굴돼 가지고 와인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오른쪽 여기 이 부분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뭐 와인도 됐고 맥주도 있고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고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와인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피라밋을 건설하는데 맥주가 화폐로 이용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와인 또한 와인 산업 또한 발달했는데 상류층 와인은 좀 비쌌죠. 와인은 맥주보다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과 제사장, 고위 관리가 포도 재배 관리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와인 판매가 주 수입원일 정도였고요. 그래서 와인 소비와 포도밭 소유는 상류층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상징입니다. 와인은 그 신이 입대 신이 수르신 와인의 신이자 또 맥주 신이라고 불리는데 자인의 신, 죽음과 부활의 신. 와인은 죽음과 부활이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집트 무덤 벽화에는 포도나무가 부활의 상징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극적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겨울이면 잎이 다 들어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게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리는 1년생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벼서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생명이 끝나는 거죠. 1년생으로. 포도나무 단생이기 때문에 그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로서의 어떤 삶이랄까요? 포도가 으깨져서 또 포도주로 다른 형태로 변신한다 할까요? 화려하게 부활하잖아요. 술로. 곡물에서 술로. 이것도 화려하게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변신하면서 부활하니까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헌주로서 와인, 인과 신이 교감을 나눈 의식, 와인은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겨져서 그 와인을 망자와 함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BC 3000에서 2500년경의 그림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와인 제조 과정, 또 맥주 제조 과정도 남기는데 이걸 보고
그때의 생활상을 아주 잘 할 수가 있죠. 자, 다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더 오래 1500년경에 그린 백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를 따서 포도를 운반해서 발로 으깨는 거죠. 포도를 발로 으깨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제조해서 암포라, 이 도자기, 이 병이 암포라로 불렸습니다. 톡이 이 암포라에 담겨서 이 배로 운반해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수확에서 제조를 해서 유통하는 과정까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아시루 나시르팔,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아시루 나시르팔 2세가 림누드 축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메르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왕국이 차례로 나타나죠. 이때 아슈르 나시르팔 2세 때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BC 870년경에 림누드, 여기가 림누드입니다. 림누드 축제, 새 수도를 림누드로 옮겼는데, 이때 축제를 했는데 이 축제에 약 7만 명이 참석해서 10일간 한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7만 명이 참석했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것이죠. 그리고 파티를 10일간이나 했습니다. 그때 맥주와 와인을 동일한 양을 대접했답니다. 맥주 와인을. 그 당시 와인은 산악지대에서 보리는 농경이었으니까 평지에서 자라지만은 와인은 야생포도였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운반하고 그런 과정까지 해서 맥주 약 10배 가격, 신들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여겨졌었는데 맥주 와인을 동일한 양으로 대접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후한 잔치였다 알 수가 있죠. 이 연회장면 그림이 에서 와인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와인 묘사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룬 나시르팔 2세 님누드 축제에 나온 그림인데 왕과 왕비가 와인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는 그 림누드 축제, 림누드 옆에 니네베 도서관에서 약 2만여 개의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여기는 아시아 청지 창조 이야기 길가메시 이런 서사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뭐 수학, 식물학, 화학, 사사학 같은 학문이 존재했다니까 굉장히 고대 문명이 찬란하게 꽃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아시리아에서도 와인이 많이 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 와인 문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에 발달된 와인 문화가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리스에서는도 와인 문화가 꼽힙니다. 그리스에서는 문명과 세령의 동의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맥주보다 선호했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와인을 물과 섞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섞지 않고 마시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기능은 물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대사회 중세까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와인에는 그 항박테리아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와인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더 안성맞춤이었죠. 특히 공식적인 파티 석상에서는 와인을 음용했는데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올리브와 포도 경작법을 배우고 나서야 야만주의로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기록이 있습니다. 수메르에서는 맥주와 빵을 먹어야 야만에서 벗어난 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와 포도 낫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BC 7세기부터는 그리스 전역에 포도가 재배돼서 그리스 주요 수출품
톡으로 됐습니다. 특히 암포라, 톡이죠. 톡이 되고, 그리스 포도 재배 방법과 와인 제조법이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등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스 와인 문화를 특징을 두 가지로 한다면 심포지움과 디오니소스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움은 계속 설명했죠.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플라톤의 심포지움이 유명한데 와인이 자제력을 고취시키는데 적합한 음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쿠스죠. 이건 술과 자유, 광기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도주와 재배의 신이다 그랬는데 디오니소스 신 자체가 한번 죽음과 부활을 겪습니다. 디오니소스가 거인한테 잡혀가지고 몸이 갈기 찢어졌는데 다른 신이 이걸 불쌍히 해가지고 다시 합체를 해서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이 디오니소스, 죽었다 살아나는 것, 포도가 바로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한번 겨울이면은 죽은 것처럼 됐다 봄에 다시 새싹을 피우는 것, 그리고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포도주로 다시 변신하는 것,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 반대 개념이 아폴로죠. 아폴로 이성의 신.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것. 근데 디오니소적인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해체하고 다시 하는 것이 디오니소적인 것이라서 특히 니체가 이걸 강조를 많이 했죠. 디오니소적인 삶이 진짜 삶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파괴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 자기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프레임 뭐 이런 것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이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에. 그것은 여러분 관심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렉산더와 와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에서 지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와인을 물에 타지 않고 여기는 마시다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왕이 엄청난 주장이었는데 33살에 사망했죠. 뭐 와인 독살설까지 있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어요. 사람이. 플루타르코스, 플루타크 영웅전 작가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기분 좋은 말벗이자 둘도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못 빠질 정도로 오만해져서 상스러운 졸병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연애 파티 도중에 자기 이야기에 자기 잘못을 지어가는 클레이토스 친구이자 유능한 장군을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술께서 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뭐 후회했다는 그런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일찍 사망한 원인 중 하나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와인입니다. 로마는 와인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그리스와 로마 가치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는데 로마가 그 중에서 특히 와인 문화를 제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와인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였습니다. 로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은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맥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맛의 차이가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똑같은 와인을 마심으로 해서 그 차이를 없애주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급 와인과 저급 와인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상징했습니다.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고급 고위 관리가 마셨고 평민들이 마시는 와인이 있고 또 노예가 마시는 와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사건인데 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유명한 그 관련이 있는 그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그 전 사람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좀 정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이 정쟁에서 져가지고 피신해 있었는데, 저희가 옛날에 좀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그 피신해 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고위직, 그 높은 사람이 자기 집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와인으로 대접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이거는 최고 와인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아주 저급 와인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와인샵에 가가지고 와인을 사오도록 했어요. 최고 와인을. 그런데 그 와인샵 가게 주인이 그 집은 평소에 이런 와인을 1년에 한번 지금까지 산 적이 없는 와인이죠. 최고 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와인이 왜 필요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대접하려고 이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내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와인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이제 발각돼서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고와인을 대접하려다가 신분이 노출된 거죠. 그만큼 계층별로 마시는 와인이 달랐던 것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 계층이 많은 와인이 존재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보면은 팔레르니안이라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캄파니아 지역의 최고 와인인데 영원 불매로 와인을 불렸습니다. 캄파니아 지역이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붉은 표시인데 여기가 나폴리, 폼페이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최고급 와인이 여기서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카라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와인 비네거, 그러니까 식초 와인, 뭐 신와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신포도주, 와인이 좀 씌어졌거나 와인과 물을 섞어 만든 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을 병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왜 지급했냐면은 로마가 전국에 그 정복을 했는데 그 지역 하면은 이제 식수가 굉장히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이동용 정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이 항박테리아 기능을 하고 또 물에서는 여러 냄새도 없애주고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와인은 포스카라 불리고 또 로라라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포도 껍질과 씨를 담가한 저그 와인인데 노예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와인을 줬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와인을 마셨다고 봐야죠. 이때.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포스카 와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역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A jar wine vinegar was there. 그러니까 이겠죠. 신포도주 이게 바로 포스카 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그 병사들은 항시 그 신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니까 이 그 신포도주 포스카를 줬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성경에 와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대사에서는 와인이 중요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물보다 안전한 음료였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죠. 맥주도 물보다 안전한 음료로 마셨는데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물 속 박테리아, 특히 와인 속에 있는 성분이 이런 기능을 해서 안전한 음료로였기 때문에 마셨다. 특히 그리스 시대에는 와인과 물을 섞어서 마셨다. 그냥 마시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종교적 이유. 와인은 신과 연결된 음료라고 했죠.
기독교 문명에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와인은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과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했고 또 의학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질병 치료제로 와인을 사용했습니다. 와인이 열을 내고 건조시키는 성질이 있어 자체적으로 정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많은 사람들 와인 찾으니까 중요한 교육 품목으로 되고 포도 재배법이 와인 무역으로 널리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음주, 소셜 드링킹, 와인 음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도움돼서 심포지움, 대표적인 게 심포지움을 들 수 있죠. 그래서 5가지로 와인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1번 물보다 안전한 음료, 이것은 지금 안전한 식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2, 3번 종교적 이유,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성찬식 때 와인 사용되고 있죠. 그 의약용, 의약용으로는 질병 치료제는 사용하고 있지만 건강식품이다. 적포도주가. 그래서 타임지에서 10대 건강식품을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 레드와인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런 것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중요한 교육 품목이죠. 와인 무역이 얼마나 큰 교육량이니까. 그리고 사회적 음주, 와인은 음주가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도움된다. 그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죠. 그래서 맥주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 평등 그런 관계를 해주고 와인은 또 개인적인 친밀감이라든가 와인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그런 맛이라든지 특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와인 중요성을 5가지로 하겠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은 와인은 보틀드 포에트리, 병이든 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 보물섬 지은 작가죠. 그러니까 병이든 시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오묘한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인은 인생을 가르치는 학교다. 또 뭐 철학이다, 지혜가 담겨 있다, 또 시다 이래서 와인은 복잡하고 미미하고 하여튼 그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우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5강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